한국경제TV 금융아카데미 와우파에서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최현성 강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새롭게 강의할 내용은요, 교재 테스트 입문서 핵심 요약집 강의입니다. 기본이론 강의인데, 이 책은 이제 강현철 님이 쓰신 책인데요. 제 책이 그냥 테스트 핵심 요약집이거든요. 근데 이름이 아무래도 이제 똑같다 보니까 이제 테스트 입문서 핵심 요약집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부분에 보면 경제와 시사를 한 권으로 끝내는이라고 돼 있는데, 이 책으로 시사를 다 끝내긴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문 기사 내용 같은 게 좀 없기 때문에 다 끝내는 건 무리가 있는데,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라도 이렇게 잘 해두시면요, 나중에 시험 보실 때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첫 강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테셋에 대해서 이제 테셋이 뭔지, 테셋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 PPT 화면을 좀 보시면요. 저는 최현성 강사입니다. 한국경제TV 금융아카데미 와우파에서 이제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치동에 이제 제 이름을 딴 최현성 경제교수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치동 학원 에듀퍼스라는 학원에서도 테스트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목고죠. 명덕예고, 뭐 환일고, 장운고, 북일여고 뭐 이런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성화고등학교는 이제 대동세무고에서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강의도 이제 많이 했고요. 지금은 이제 뭐 한국외대 쪽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외대, 인하대, 뭐 광운대 뭐 이런 등등의 학교에서 이제 대학교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테스트를 이제 주로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이제 뭐 직업방송 TV에서도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NI 캠프에서도 이제 이쪽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핵심 요약집 출판 이제 제 저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S등급은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전국에서 뭐 1등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매번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8회 때부터 이제 시험을 받고, 이제 총 횟수로는 거의 이제 20번? 아니죠? 거의 30번 정도 시험을 본 것 같아요. 30회 정도 시험을 봤고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성적표도 뭐 공개를 하기도 하고요. 온라인 같은 데서 성적표 공개도 하고. 뭐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잘 하고요. 그 강의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제 실력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똑같이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 8회 때부터 딱 한 번 빠진 것 같아요. 중간에 그때 뭐 그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박사과정 그 문제 때문에 박사과정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때 한 번 빠진 거 말고는 계속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 믿고 이제 따라오시면은 누구보다 이제 테스트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시험 보고 성적도 아주 우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권해드린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에 이제 간단히 뭔지 좀 살펴보면요. 테스트는 이제 2008년도에 이제 처음 시작되었고요. 경제 이해력 시험입니다. 다음 2010년도에 이제 국가공인을 받았고, 이제 국가공인을 계속 이제 재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공인 계속 연장되고 있어요. 정확한 명칭은 이제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이죠. 민간자격증. 그래도 이제 국가공인 수준으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한 학생이라든지, 다음에 대학생 졸업요건이라든지, 다음에 학점은행제로 학점도 인정받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생활기록부에 쓸 수 있으니까 고등학생들, 이렇게 이제 응시생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도요, 취업 요건, 승진 요건에 이렇게 테스트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5,000명 정도, 많이 볼 때는 5,000명이 좀 넘어가는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에서 다룬 건요, 기본적인 시장경제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배운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뭐 합리적 사고를 갖도록 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건 별로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는 성적을 잘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넘어가겠습니다. 테스트에서는요, 오지선다형, 객관식, 80문항, 시간은 100분입니다. 100분. 그래서 문제를 빨리빨리 푸셔야 됩니다. 80문항 100분. 근데 공부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푸신 분들은 뭐 한 20분씩 남기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풀면 한 40분 정도에 다 풀거든요. 일단 한번 쭉 풀거든요. 예. 왜냐면 답이 보이는 것들이 많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면은 80문항 100분 절대 부담스러운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시간에 쫓기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답이 딱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부족하진 않다. 그리고 원래 테스트 시험이 3개월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2월, 5월, 8월, 11월. 총 4회를 봤거든요. 2월 달이 방학입니다. 8월 달이 방학입니다. 방학 때 인수행수가 많아요. 근데 이때 꼭 이제 시험을 잘 못 치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패자부활전으로 이제 여기에 3월이 들어가고 3월이 추가되고 여기에 이제 9월이 추가돼서 총 6회를 보고 있습니다. 응시생도 단연코 2월 달, 그다음에 8월 달 방학 때 응시생수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시험이 2월 달에 쉬우면은 이제 3월 달에 응시생수가 이제 많이 줄고요. 그다음에 5월 달하고 이제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기간, 중간고사 기간 이후에 공부를 많이 못하고 이제 보기 때문에 응시생수가 이제 중간고사 이후니까 이제 다소 좀 줄어드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방학 때가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총 6회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경제이론, 경제, 시사, 경영, 다음에 상황 판단 및 추론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짧게 이제 경제이론, 경제시사, 상황 판단 이렇게 짧게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파트는 경제이론, 순수 경제이론만 다루고 다음에 시사, 경제, 경영이거든요. 이쪽은 이제 시사도 다루고 다음 경영 파트도 들어가고 다음에 상황 판단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 판단 영역은요, 뭐 이를테면은 그 앞부분에 있는 경제이론, 그다음에 시사, 이거를 이제 응용해서 푸는 문제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단순한 문제인데 뭐 기회비용, 이를테면 기회비용 문제인데 문제가 쉽게 나오면 경제이론인데 거기서 이제 너가 사업할래 말래 이런 의사결정으로 가게 되면은 뭐 상황 판단으로 간다라든지 요즘에는 상황 판단도 저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요즘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아는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시사도 뭐 이렇게 그래프라든지 이런 표라든지 이런 걸 주고서 이제 이거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영역이거든요. 상황 판단은 따로 빼서 공부하는 영역은 아닙니다. 상황 판단은 아니고 이 경제이론, 시사, 경영이 어느 정도 대비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걸 응용해서 푸는 겁니다. 그냥 일례로 얘기를 하면은 그 보기가 1, 2, 3, 4, 5번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론은 나오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서 뭐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런 식으로 고르는 거 있죠. 뭐 두 가지, 세 가지 맞는 거 찾는 거 이런 걸로 가면 또 상황 판단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딱히 뭐 상황 판단이라고 딱 이거 너는 상황 판단 이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고 그때그때마다 좀 문제 볼륨 사이즈가 좀 크거나 아니면 중간에 읽을 부분을 좀 읽을 내용이 좀 많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상황 판단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경제이론 30문항, 시사경제 경영 30문항, 상황판단 20문항, 총 8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급은 이제 S,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3등급이 60%입니다. 60% 득점하는 거 180점, 2등급이 210점, 70%, 1등급이 80%, 240점, S등급이 90%, 270점. 이렇게 이제 등급별로 이렇게 나눠지고 3등급 이상이 국가 공인입니다. 그 밑으로도 있습니다. 4등급, 5등급, 등급 외도 있는데 좀 더 뒤에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등급까지가 국가 공인이다. 그러니까 3등급을 취득하면은 3등급 이상 취득하면 생기부에도 쓸 수 있고 생활기록부에 쓸 수 있고 다음에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특별시험도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뭐 12월 달에 한 번 있거나 뭐 그렇고요. 거의 없다고 아니면은 이제 뭐 회사에서 이제 기업에서 이제 사람들 모아서 본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시험이 좀 치러지고 있고요. 고사장은 뭐 전국에 이제 분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시험은요 입실 9시 반까지인데 꼭 9시 반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저도 이제 매번 시험을 보지만 9시 반에 가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뭐 저를 알아보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쓴 책이나 자료를 공부한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그 근처에 있으면은 제가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늦게 들어가요. 늦게 들어가는데 꼭 뭐 공부하는 학생들이야 뭐 9시 반에 들어가셔서 이제 차분히 정리하시고 시험 보시면 좋겠지만은 저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10시 이전에 들어가면은 시험 봐요. 예, 시험 볼 수 있으니까 9시 일어나서 에이, 시험 못 보러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9시 일어나셔도 급히 준비해서 가시면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는 원칙적으로 9시 반인데 그 좀 넘어가도 괜찮더라. 시험은 10시에 시작되고 그다음에 딱 100분 봅니다. 100분이니까 11시 40분에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경제이론, 경제시사, 상황판단 이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예, 보면은 이게 100점 만점이거든요. 100점 만점. 3점짜리 순문항, 4점짜리 열문항. 그다음에 경제시사, 경영 3점짜리 순문항, 4점짜리 열문항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영역 100점씩입니다. 100점씩. 그다음에 상황판단 같은 경우는 예, 중요하죠. 5점짜리 수문항입니다. 수문항. 그래서 상황판단이 배점이 제일 높다. 5점. 그러면 시험지에 3점, 4점, 5점이라고 써 있나요? 안 써 있습니다. 안 써 있고 주로 이제 경제 이론 쪽 보게 되면요. 앞쪽에 주로 이제 3점짜리가 배치되어 있고 대체로 이제 뒤쪽에 4점짜리가 배치되어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게 3점짜리인지 4점짜리인지 잘 모르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정답률이 떨어지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4점. 왜냐면 이제 4점짜리 이런 것들은 다소 이제 변별력을 있게 하려고 내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배점이. 다루는 영역은요. 다 합니다. 다. 경제 일반, 미시, 거시, 금융, 국제. 그다음에 시사, 용어, 정책, 산업, 금융. 굉장히 포괄적으로 잡았는데 경영까지 포괄적으로 잡았는데 우리가 이제 테스트에서 이렇게나 많은 거를 하냐고요? 많은 걸 합니다. 그 대신에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는 얇고 넓게 배우는 거예요. 좁고 깊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얇고 넓게 배우니까 배우는 그 양이 많아요. 공부하는 양이 많아서 그렇지 내용 자체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고 고등학생들도 충분히 따라오니까 심지어 중학생들까지도 테스트에 1급이 나옵니다. 1급이 나와요. 1급이 중3 뭐 이런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상황 판단은 뭐 자료 해석, 이슈 분석, 의사결정,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상황 판단이라고 해서 꼭 뭐 자료를 엄청난 뭐 자료를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이론이라든지 경제시사 있는 내용보다 조금 문제 볼륨이 조금 커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상황 판단 어떡하지?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앞에 경제 이론하고 경제시사 자연스럽게 공부하다 보면은 상황 판단 성적도 자연스럽게 오르게 됩니다. 그 상황 판단만 유난히 못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긴 한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경제이론하고 경제시사 이쪽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에 상황 판단 이쪽 문제들 더 많이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익숙해져라 문제에 익숙해져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문제는요. 문제는 그 기존에 출제했던 문제를 살짝 바꾸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보기까지 똑같은 문제가 종종 있거든요. 종종 나오니까 최대한 기출문제를 많이 푸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이론이 바탕이 된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야지 그게 받아들여집니다. 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출문제만 풀면 그것만 읽고 넘어가면 다음번에 응용을 하면 못 풀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이거를 이론을 쌓아 놓으시고 시사를 대비하시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경제 경영학 측면에서는 뭐 다 합니다. 일반, 미시, 거시, 금융, 국제, 순수시사, 경영 파트까지 이렇게 모든 내용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자, 등급 및 경제 이해도 수준인데, 자, 여기 보면은 3등급 이상 이제 국가공인인데 180점에서 209점. 다음에 2등급은 210점에서 239점. 다음에 1등급은 240점에서 269점. 제일 잘한 친구들이 뭐냐면요. 제일 잘한 친구들이 180점 받은 학생. 제일 못하는 학생이 뭐 209점 받은 학생. 왜? 등급이 똑같거든요. 등급제 시험에서는 180점이나 209점이나 똑같아요. 등급이. 단지 뭐 백분율이 좀 차이가 있겠죠. 백분율이 차이가 있는데 퍼센트 차이가 있겠지만은 등급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09점, 239점, 269점. 실제로 이 점수를 받는 학생들을 종종 봐요. 근데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틀린 문제라도 있으면 찾아주고 싶고 막 그렇기도 한데 등급제 시험에서는 무엇보다도 등급이 중요하다. 등급이. 내가 어느 등급에 들어갔냐가 중요한 거지 점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180점 잘했어요. 209점 아유 안타깝네요.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좀 등급을 잘 챙기도록 하자. 3급 밑으로는 바라보지도 말자. 왜냐면은
이건 국가공인도 아니니까 3등급 이상을 바라보자. 옆에 보시면은 보통, 우수, 매우수, 최고 수준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초창기 때, 테스트 초창기 때 어려웠을 때, 그때 이제 만들어진 거라서, 그때는요, 제가 이제 8회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테스트를 봤는데, 8회 테스트를 본 게 2010년도 8월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봤는데, 그때 봤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본 8회는 S등급이 없던 회입니다. 그래서 옛날엔요, S등급이 2회나 3회 걸쳐서 한 명 나오고, 이랬어요, 한 명 나오기도 하고, 많이 나오면 2명 나오고. 이랬는데, 요즘엔 S등급을 막 퍼져. 그때에 비하면 퍼져요. 그때 옛날에는 평균 성적이 150점대였어요. 150점도 안 나왔고, 막 그랬어요. 우리 300점 만점이잖아요. 300점 만점 중에 150점이 평균 성적이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는 180점으로 높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균 성적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등급이 쑥 올라갔어요. 그래서 경제 이력 최고 수준, 컨설턴트 기업의 최고 관리자급? 그 수준 아닙니다. 그 수준 아니고, 그냥 이거 보여주는 거고, 보통 이상은 가야죠. 보통 이상은. 부족, 매우 부족. 아닙니다. 보통 이상은 가자. 자, 16회서부터 35회까지 테스트 응시생 평균 점수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그 초창기 테스트에서는 150점이 기준점이었는데 지금은 180점이 기준점이고 뒤에도 있겠지만은 그거 기준점을 180점이 아니고 210점까지 높이겠다. 이렇게 한경 측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시험이잖아요. 그쪽에 얘기했는데 점수대를 보시면 180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그 위쪽에 분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평균이 180을 넘어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중간만 따라가면 3등급은 나온다는 소리예요. 3등급은. 3등급이 안 나오면 중간보다 못했다는 소리예요. 그 점 좀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방학 때는 학생들이 잘하는 학생들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보니까 방학 때는 다소 이렇게 성적이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를 더 끌어올리겠다. 그 180점대에서 더 끌어올리겠다. 이따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180점 이상 평균 성적이 나오고 있다. 자, 보면은 최근 4회 테스트 시험 등급별 분포인데, 보면요, S 1등급이 많은 쉽게 나올 때는 32회 같은 경우는 22%까지 1등급이 나오거든요. S하고 1등급 모아놓은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어렵다 싶으면 1등급이 이제 10%까지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등급은 한 20%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3등급 역시 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난이도는 잘 맞춰지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이게 이제 300점 만점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굴곡이 이제 좀 커 보이지, 이게 100점 만점으로 잡잖아요. 굴곡이 작게 나오거든요. 비교적 난이도는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되고 있고. 자, 이제 누적 분포인데, S등급이 쉬울 때는 5%까지, 32에 5%까지 이렇게 찍고 있고, 어려울 때는 1%가 맞는 것 같아요. S등급은 남과 진짜 구분되는 거거든요. S등급 받은 학생이랑 얘기를 하면요, 경제에 대한 얘기를 수월하게, 술술 얘기합니다. 경제 현안이 뭔지. 다음에 미국이 이를테면 금리 인상하게 되면은 신흥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술술 얘기합니다. 왜? 아는 게 많으니까. 테스트에서 S등급 받았다는 거는 이론적인 것도 탄탄하고 시사도 잘 알고 있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1등급 받은 학생은 주로 이제 금융권 쪽, 이런 쪽에 이제 취업을 잘 하고요. 그리고 금융권 쪽에서 이제 테스트는 많이 알죠. 알기는. 그러니까 S등급 받았다고 하면은 좀 인정을 해주죠. 그 다음에 1등급까지는 이제 누적으로 이제 10%대. 이때만, 32회 때만 유난히 이게 쉬웠어요. 쉬워가지고, 좀 그렇고, 나머지는 비교적 이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으로 이제 13%까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2등급까지는 30%. 그러니까 이제 S등급은 1%, 다음에 1등급은 이제 10%까지, 다음에 2등급까지는 누적으로 이제 30%까지, 다음에 3등급은 누적으로 50%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만 따라가면 3등급이다. 내가 3등급을 못 받았다? 받았다? 그럼 중간 넘어간 거고. 못 받았다? 그럼 중간보다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조금 이제 분발이 많이 필요합니다. 분발이. 왜냐면은 이게 이제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은 누구나 이제 3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면 이제 고등학생들 보면은 이거 말고도 할 게 많습니다. 어머니들 스케줄 짜주라 바빠요. 학원 한두 군데 다니는 게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많이 못해서 그렇지 이제 실제로는 이제 충분히 누구나 시간을 투입하면은 어느 정도 성적이 분명히 나오는 시험입니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투입한 만큼 나오는 시험이고요. 넘겨보시죠. 자, 보시면은 그 테스트 출제 문항 관련 공지가 있는데, 이제 9월달에 이제 발표가 된 겁니다. 테스트 위원회에서 9월부터 이제 테스트 시험 합격률을 70% 선으로 높이기로 했다. 그러면서 변별 또는 유지하고 S 1등급 비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3등급 이상을 이제 70%까지 끌어올리겠다. 앞에서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시험이 쉽게 나올 때는 3등급까지가 70%까지 갔습니다. 거의 70% 69.28이니까 그리고 63.72. 그러니까 70%를 맞춘다는 거는 조금 어렵게 내면 50%, 40% 나오지만은 이보다 더 쉽게 내겠다. 쉽게 내겠다. 더 답이 보이는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기존에 있던 문제 갖다 내는 경우도 많아질 거고. 그래서 시험이 쉬워진다니까 한번 좀 기대를 해보시죠. 9월 시험부터 이제 동아리, 9월달 우리 추가된 거 있죠? 3월달하고 9월달은 동아리 대항전 이게 없었는데, 단체전이 없었는데 단체전도 시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등급 1등급 획득자의 비율은 유지하고 변별도 높이되 평균 300점에서 210점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문제를 조정하기로 했다. 그럼 제가 처음 봤을 때 그때는 평균이 150이었는데 50%, 60%, 70% 이렇게 점점 쉬워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이 되도록 문제를 설계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시험 많이 보시라는 소리죠. 이제 더 쉽게 낼 테니까 많이 보세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영역, 경제이론, 시사경제, 경영, 상황 판단, 그다음에 경제이론과 시사경제 경영에서는 기본 개념과 이해력을 확인하는 문제를 많이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앞쪽에 쉽게 냈지만 상황 판단에서 변별력을 갖추도록 하겠다. 우리 텔셈 문제를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난이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요. 왜냐면은 안 그러면 이제 다 맞는 사람도 막 나올 것이고 막 이렇게 난이도 조정이 안 되니까 한 4문제, 5문제 이런 문제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거 틀려도 돼. 틀려도 S등급 받을 수 있어요. S등급. 그래서 이런 문제 쉽게 나온다니까 한번 더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다음에 33회 직업별, 전공별 평균 성적 이걸 보여준 이유는요. 대학생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해요. 너무 공부를 안 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대학생 33회 때 192.38. 다음에 고등학생 한번 보시죠. 194.85. 고등학생이 더 높게 나오죠. 밑에 전공별, 경상계열. 고등학교는 이렇게 전공이라고 없습니다. 경상 이런 거 없어요. 고등학생들 대학생이죠. 경상계열 196.97. 고등학생들 4점. 이게 뭐죠? 차이가 거의 없어요. 고등학생들을 지금 테스트 보는 친구들은요, 저도 이제 대치동 쪽에서 이제 강의를 하지만은 주로 이제 학교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주로 많이 봅니다. 상위권 학생. 그래서 특목고 학생도 많이 있고, 뭐 자사고 학생도 많이 있고, 공립이라든지 이런 데 일반 사립학교 같은 데서는 뭐 상위권 애들이 이제 많이 응시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학생들이 좀 똑똑하기도 해요. 똑똑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문제를 알려주면 잘 이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뭐 1등급 받는 학생도 많이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이제 주로 이제 우리 스카이죠, 스카이 그쪽에 있는 대학교 뭐 상경계열 그쪽에 이제 진학을 하려고 생기부에 쓰려고 일종의 이제 어필하는 거죠. 신호발송 시그널링인데 제가 생기부에 이제 저는 경제 관심이 많았고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고 상경계열 진학을 목표로 하고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신호거든요. 근데 이 테스트 때문에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제 테스트를 많이 보는데 테스트 때문에 고등학교에
에서 이제 대학에 지나가는데 성공했다. 뭐 좋은 대학을 갔다. 그거는 물론 영향이 없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예, 그 어느 정도 영향 있긴 있겠죠. 근데 이게 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 테스트뿐만 아니라 테스트도 이제 잘 성적을 갖춰주시고 뭐 서울대만 하더라도 테스트 성적 넣는 애들 많아요. 넣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막 그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이쪽에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스토리를 쓰셔야 돼. 스토리. 내가 상경계를 좋아하고 경제학과, 경영학과를 좋아했고 왜 내가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됐고 원서를 쓰게 됐고 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쭉 스토리. 우리 학생들은 포트폴리오 만든다고 하는데 그걸 만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테스트만 있다고 좋은 건 아니고 이를테면은 뭐 경제 캠프를 한번 참가해 본다라든지 아니면은 경제 동아리 활동한다든지 경제 동아리 활동은 좀 중요하죠. 아니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따른 뭐 그 경제 동아리에서 구체적으로 뭐 경제 신문을 만들어 본다라든지 아니면은 동아리끼리 뭐 그 동아리에서 각자 이제 경제에 관련돼서 뭐 글을 써서 이제 뭐 논문 같은 걸 만들어 제출해 본다든지 소논문 우리 고등학생들 소논문도 쓰거든요. 예. 그런 걸 해본다는 구체적인 활동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뭐 캠프는 한국은행에서 하는 그런 캠프도 있고 아니면 뭐 한경에서 하는 캠프도 있고 뭐 이런 데도 한번 참가해 보신다는 거기서 내가 어떤 걸 배웠고 그래서 나는 경제에 관심이 있었고 이런 걸 공부를 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들은 이제 생기부에 쓸 수 있으니까 뭐 2등급 3등급도 쓰세요. 3등급도 쓰시고, 예. 그리고 이제 또 다음번에 이제 더 공부해갖고 2등급 더 하고, 다음에 또 공부해서 또 1등급 높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을 높여서 쓰게 되면요, 훨씬 더 내가 꾸준히 경제를 공부했다는 이런 신호 발송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고등학생들 잘한다. 예, 고등학생들. 근데 고등학교에서 경제를 배우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경제. 대부분, 그리고 수능에서도 경제는 기피 과목이에요. 경제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일종의 이제 그 경제에 깊이 빠져 있는 학생들 말로는 이렇게 이를테면 뭐 오덕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그런 친구들이 본다고 해가지고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경제를. 그럼 이제 다른 과목 선택하는데 경제 테스트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해두시면요. 학교에서 뭐 이렇게 이를테면 경제를 배우면 좋겠지만 안 배우더라도 수능 경제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경제를 보는 게 어쩌면은 내가 경제학과라든지 경영학과 이런 데 쓰는데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이 많이 피하더라고요. 점수가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고등학생들 비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보세요. 대학생 36, 고등학생 34%. 굉장히 고등학생들이 많이 보고 있다. 그리고 잘한다. 그럼 고등학생들,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제도 안 배우고 수능에서 경제도 기피하려고 하고, 근데 이런 학생들 잘하잖아요. 왜? 다 그 외부에서 교육을 받은 거죠. 사교육. 저도 방과 후 고등학교 나가거든요. 고등학교에서 저 불러요. 필요하니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좀 어색하죠. 없으면은. 그리고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생 비율이 많고 이제 고등학생 비율이 이제 다소 적네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5월달 시험이거든요. 5월달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고등학생들 시험 기간 이후니까 중간고사 이후에 응시생 수가 많이 줄어드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등학생은 197.14, 대학생은 175.73 성적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계열보다 고등학생 성적이 더 높죠. 왜? 그 친구들은 이제 뭐 대치동도 그렇고 사교육으로 이게 테스트 성적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고등학생들도 보면은. 그래서 다 이제 이게 교육으로 가능하다. 자, 이제 방학 때입니다. 방학 때 되니까 어때요? 고등학생 비율이 다시 높아지죠? 대학생 비율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40.84. 굉장히 많은 수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좀 성적이 좀 낮네요. 대학생에 비해서 좀 성적이 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고등학생들 잘하고 있다. 성적은 충분히 만들어진다. 이 친구들 만들어졌다. 그래서 대학생이라든지 학점은행 준비하시는 분들, 승진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다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 PPT 자료가 굉장히 복잡했는데 막 사례도 여러 가지 들고 그랬는데 환경에서 좋은 기사를 하나 내줘가지고 그걸로 대체하고 싹 빼버렸습니다. 굉장히 이제 심플하게 만들었는데 취업, 진학, 자기개발, 테스트 도전 10가지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정 부분 그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까지 뭐 써놨나 싶은 부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요. NCS 취업의 안성맞춤 국가직무능력표준 NCS가 이제 도입이 됐는데 뭐 스펙 탈스펙이라고 하면서 이제 NCS 방식으로 이제 시험을 뽑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NCS가 지금 뭐 완전히 정착된 건 아니고요. 정착된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공기업 같은 데서 이제 NCS를 도입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람을 뽑는데 이게 뭐 그 문제 유형이 한 번에 확 바뀌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NCS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직무 역량 스펙이 아니고 탈스펙을 해서 직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뽑겠다. 그러면서 그 NCS를 도입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은 이런 능력이다.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라. 저도 이제 그 박사과는 이제 교육대학원 쪽에서 이제 상업정보 이쪽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그것 때문에 NCS 조금 보긴 했는데 그 이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NCS 도입 이전에는 사람들 이런 직무 능력 안 받겠습니까? 물론 봤을 더 보겠다는 소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스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적게 보겠다는 건데 여기에 NCS 이제 여러분이 준비하실 때 보면 또 공부하고 있어요. NCS 책 사가지고 공부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경제에 관련된 것들이 있죠. 경제 관련된 거는 확실히 테스트를 공부해 두시면요. 또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 경영, 금융, 필수 이런 지식들, 묻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NCS와 관련된 자료 중에 그 경영 기획이라는 이런 데에서 이 테스트셋이 이제 NCS에서는 필수 자격증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제 테스트셋이 이제 명시가 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업무 관련도 정도는 좀 낮은 숫자지만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셋이 도움이 된다는 건 이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기업 금융회사 이런데 테스트셋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테스트 때문에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 또 거짓말이고 다른 그 학생이 다른 역량들이 많이 있었던 거고 근데 그 일부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채용시험 물론 취업 면접도 오케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자를 우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테스트에 있는 사람들 왜냐면은 테스트에서 가진 사람은 기본적으로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경제를 공부했다는 거는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걸 배운 거예요.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방안을 찾는 방법을.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경제를 배운 사람을 더 뽑는 게 맞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렇고요. 신입사원 채용시험에도 이제 쓰기도 하고, 이를테면은 인턴 사원을 정규직으로 바꿀 때 실제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뭐 테스트 문제를 그 필기시험을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회사 이름을 아는 데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데 몇 군데 있는데, 여기는 다 그 명칭이 이제 나와 있진 않는데요. 이런 회사들이 그렇대요. 저도 이제 몇 군데 알고 있는 데거든요. 그러고 이제 취업준비생한테 뭐 시사 공부할 거, 면접 대비 시사, 테스트에서 다 해결됩니다. 테스트만 열심히 하시면은. 그래서 면접에서도 자신 있게 얘기하고요. 주변에 이제 은행 간 친구라든지 공기업 간 친구라든지 이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테스트에 실제로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금융 실력을 알린다. 테스트에서 이제 금융 문제만 따로 빼가지고 이제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따로 점수도 환산해서 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죠. 금융 실력도 알릴 수 있다. 여기 금융 점수를 따로 제공한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통화정책, 화폐, 외환시장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다루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인턴 사원 지원에도 뭐 도움이 된다. 인턴 사원 채용 때 테스트에서 활용했다. 그다음에 학사 취득과 편입에 활용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학점 은행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S가 20학점, 그다음에 1등급이 18학점, 2등급이 16학점, 3등급이 14학점 이렇게 인정이 되거든요. 학점이. 그러면은 이게 보통 3학점씩으로 잡는다고 치면은 3등급은 14입니다. 14.
그러면은 거의 5과목이거든요. 5과목? 5과목. 그렇지. 충분히. 테스트,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학점은행 준비하신 분들이, 5과목을 듣는 시간하고, 5과목을 공부하는 시간하고, 테스트 공부하는 시간하고, 둘 중에 어느 게 더 빨리 할 수 있을까요? 테스트를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학점은행 준비하신 분들이 꼭 보면은 이제 좀 몇 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테스트 성적이 잘 안 나와가지고. 몇 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3등급까지는 금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높게 잡으시면은, 물론 어렵죠. 이 S등급 받기는 참 어렵죠. 또 2등급까지 이제 정도 잡아두시면 이제 제일 좋은데, 2, 3등급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점은행 준비하신 분들한테 제일 아쉬운 건 뭐냐면은 이 3등급 14학점이 5과목이고 2등급 16학점이면 5과목보다 더 많은 6과목 정도 되는 건데 투입을 한 과목 분량 정도만 투입을 하세요. 투입을 많이 안 하신다는 거. 다른 거 물론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알긴 아는데 그래도 14학점인데 좀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번에 시험 못 보게 되면은 다음번에 또 봐야 되잖아요. 또 보는데 또 뭐 3개월, 2개월 뭐 이런 시간이 또 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공부하실 때 이 14학점 어찌 공부하라고는 안 합니다. 근데 적어도 한 절반 정도 되는 투입은 해주셔야지 그래야지 어느 정도 점수를 딸 수가 있습니다. 4학점은행제 준비하신 분들에게 인정이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다음에 상경계 대학 졸업시험 대체 요건이다 되어 있는데 한국외대, 동국대. 제가 이제 한국외대 같은 경우 이제 대학교 이제 특강을 하고 그러는데 이쪽 한국외대 이제 2등급입니다. 2등급. 그다음에 졸업 논문을 대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합니다. 졸업 논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학부 수준에서는 이제 좀 수준이 아무래도 좀 낮죠. 수준이 낮고 차라리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인증된다는 거. 그다음에 임직원 승진에도 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사평가 때 테스트 점수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기업들 보면 이제 높은 데가 이제 3등급, 낮은 데는 뭐 4등급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다소 이제 등급이 낮은 쪽에 위치되어 있다. 그래서 승진 요건으로 몇 등급 갖춰와라 이렇게. 그래서 가끔 보면은 승진 잘 안 돼가지고 이거라도 좀 따라오신 분들이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직장인분들은 시간이 없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 가면 또 이제 결혼하셨으면은 가정에 또 봐야 되고 가정일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말엔 또 주말대로 일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좀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 있는데 역시 모든 거는 투입이 있어야지 산출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인풋이 들어가야지 이제 아웃풋이 나오는 건데 투입을 좀 더 늘리셔야 됩니다. 다음에 대학 문을 여는 열쇠라고 되어 있는데 상경계 대입 준비에도 좋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스카이 합격한 사실을 방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테스트 대회에서 이제 상을 받은 수상자면 굉장히 잘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상 있고 최우상 있고 우상 있고 거기에 드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뭘 해도 잘한 학생들이에요. 이런 학생들 90%가 뭐 합격을 했대요. 한경에서 뭐 얘기한 거니까 맞겠죠. 그래서 대부분 성적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없이 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제 자기가 좋은 학교를 다니고 그래도 자기가 역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죠. 투입이 없으면 산출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학교, 뭐,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이름 알려진 그 학교 있잖아요. 특목고들. 그런 학교 학생들도 3등급 막 나옵니다. 아니, 3등급, 남들은 뭐 3등급도 어렵다고 하는데 잘 못 보면 3등급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 친구들은 3등급이 목표가 아니니까. 2, 1, S가 이쪽이 목표니까. 그래서 예전에 지금 이제 서울대 이제 경제학과 간 친구인데, 여학생인데, 1등급만 한 6번을 받았어요. 6번을. 6번 받은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이제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제 수업을 이제 들은 학생들이 이제 S등급 있고 막 그러니까, 그 집이 인천인데 그쪽 대치동 쪽으로 학원을 왔거든요.
그 친구한테 이제 처음에 이제 뭐하러 이제 S등급 하려고 하냐. 근데 자기는 꼭 받고 싶대요. 그래서 1등급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그러냐. 근데 남보다 더 잘하고 싶다는 거죠.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치동에서 이제 열심히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여학생이 이제 전체에서 이제 3등 했어요. 다 포함해서 3등을 했거든요. 3등 했는데, 근데 문제가 복수 답을 인정이 하나 된 게 있어갖고, 다른 사람 점수가 안 올라왔는데, 그 여학생은 점수가 올라와서 이제 전체에서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이제 그 학생 전교에서 뭐 잘하는 친구였고, 서울대 간 정도니까. 그런 그 학생도 있었어요. 그 학생은 6번을 까지 보고 이제 1등까지 쌓고 7번째에서 이제 S등급 받았죠. 심지어 이제 그렇게 도전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다음에 대입 면접에도 적합하대요. 예, 그쵸. 시사 이슈 물어보면은 제일 답을 잘할 수 있겠죠. 세상을 보는 눈과 자기 주도, 공부 습관이 생겨 면접에 자신감 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경제를 배운 학생들이 그 성적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제를 배워놓으면은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사고력도 키워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소 이제 살짝 이 정도까지야 과장된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맞는 내용이고,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요. 자, 이제 볼 건 뭐냐면요. 고등학생들 대학생 동아리 대항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학생들 보면은 외부 수상 실적이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공모전 대학생들 많이 합니다. 공모전 많이 해요. 근데 상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죠. 그래서 외부 수상 실적이 필요하다면 테스트를 가지고 활용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고등학생들 마찬가지고 외부 수상 실적 만들기에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 저 역시도 학생들 많이 상을 받게 만들어줬습니다. 실제 시험날 똑같이 시험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체로 이제 그 동아리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접수를 하시고, 시험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환경에서 동아리 코드번호를 주면 접수하실 때 그 코드번호를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종로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대동세무고등학교, 그 학교 학생들을 이제 상을 받게 만들어줬거든요. 예, 그래서 그 동아리 대항전 단체 우수상도 받게 하고 학교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들 수상실적 만들고 대학생들 외부 수상실적 만드는 데는 이것만큼 쉽고 좋은 게 없다. 궁금하신 내용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뭐 저한테 질문하셔도 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 우수자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다. 실제 본상은 대상, 최우상, 우수상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 이제 본상이고, 밑에 1등급 이상자들은 이제 우수장려상, 고등학생들만 줘요. 예. 그다음 2등급 이상도 고등학생들 장려상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상 받고. 그러니까 이제 상을 이제 2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동아리 대항전까지. 예. 근데 실제로 동아리 대항전이 참가하는 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경쟁률이 힘들진 않다. 어차피 나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하고 친구들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로 상을 받는 게 괜찮다. 그래서 상을 2개도 받을 수 있다. 그 10명이 참가하면 상이 5명만 상 받습니다. 5명만 끊어가지고 5명 성적을 다른 팀 5명하고 비교합니다. 다 주는 거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개인상에서 우수상, 뭐 대학부라든지 고등부라든지 이쪽 거의 S등급에서 끊깁니다. S등급이 끊기기 때문에 S등급이 아니면은 개인 본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동아리 대항전은 1등급이어도 받고 잘하면 2등급도 동아리 대항전에 그 다른 팀원들이 잘하면 껴갖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수월하다. 자, 보면은 그 실제로 이제 시상식에 가서 이제 상 받고 그럽니다. 상을 많이 못 받으면 이제 따로 이제 온라인으로 출력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좀 잘 알아보고 좀 도전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좀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그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냐. 물론 이제 제 오프라인 수업 있습니다. 오프라인 수업 오시면은 그 수업을 들으셔도 그 됩니다.
쪽 한국경제TV 여의도에서도 강의를 하니까 이쪽에 와서 들으셔도 되고, 다른데 뭐 시간 맞는 데 있으면 그쪽 가서 들으셔도 되고 상관없는데, 오프라인 수업 오시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매번 이제 다르게 이제 최신 걸 반영해가지고 강의를 하죠. 라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려우신 분이나 시간이 안 되시거나 아니면 지방에 계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온라인 컨텐츠로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비전공자, 전공자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뭐 고등학생들 2등급에 3등급 이 정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친구는요, 우리 이제 기본과정 수업을 일단 들으시고요. 기본과정 수업 들으시고, 물론 복습도 해야겠죠. 복습도 하고.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저는 연락처가 늘 공개가 돼 있으니까 이따가 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 이론 과정 수업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시사는요, 그 한 번 찍어놓은 거는 옛날 시사가 돼버립니다. 옛날 시사가. 시사는 계속 바뀌고 그 현재 상황에 맞는 시사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해 한 차례 더 올린다는데, 그 옛날에 찍어놓은 금리 인하한다는 그 시사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금리 인하한다는 거 뒤집으면 금리 인상하는 거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맞는, 뭐 옛날에 미국이 양적 완화 하고 있을 때 3차 양적 완화 진행 중이다. 그거 보고 있으면 안 되지. 양적 완화 끝나고 지금 금리 한 차례 올리고 더 올리려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컨텐츠로 시사를 찍어놓고 똑같은 시사를 찍어놓고 그걸 계속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론 강의는 경제하고 경영 이론은요, 그대로 이제 계속 쓰셔도 상관없어. 계속 봐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론 자체가 바뀌지는 않으니까. 근데 시사 때문에 이제 저는 매번 마무리 특강을 찍습니다. 마무리 특강은 최근 기출 문제들 반영해가지고 총 10강 정도 되거든요. 10강에 테스트셋이 다루는 모든 내용을 다 다룹니다. 다 다루는. 굉장히 말도 빨리 하고, 그런데 한 10시간 정도의 테스트셋을 끝낼 수 있는 강의입니다. 시사도 물론 3강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무리 특강을 통해서 매회 시험 한 달 전에 개강하거든요. 경제 일반, 미시, 거시, 금융, 국제, 경영. 그래서 이쪽 이론 강의가 한 7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경제상식 퀴즈, 생글생글, 경제신문, 이렇게 매달 3개월 분량의 것을 이제 축약해서 올리는 게 시사자를 드리거든요. 마무리 특강. 이 마무리 특강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가끔 보면 마무리 특강에서 문제가 그냥 똑같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시사, 용어들 웬만큼 다 커버가 됩니다. 커버가 되고. 이 마무리 특강을 잘 활용하시면은 충분히 2, 3등급이 나오죠. 마무리 특강을 100% 이해할 정도다? 그러면 1등급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내가 빨리빨리 끝내니까 10시간이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집중해서 하게 되면 그보다 훨씬 시간이 길게 가거든요. 그렇게 집중해서 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 다 익히신다? 완벽하게 익혔다? 당연히 1등급이 나오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사람이니까. 저야 뭐 많이 안 읽고, 많이 배우고, 많이 시험 보고, 많이 경험했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기본 이론 과정 듣고, 마무리 특강 듣고, 그러고, 마무리 특강 또 복습하고, 이거 돌리고. 이렇게 하면 2, 3등급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이게 부족하면은 등급이 안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제 내가 추가로 공부를 더 하겠다 싶으면 경제신문 구독해서 보시면 좋죠. 고등학생들한테는 경제신문까지 보라고 권하진 않아요. 근데 경제신문을 만약에 고등학생들이 본다면은 스크랩 같은 걸 좀 해 두셔가지고 나만의 경제노트 이런 것들 포트폴리오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NI 경진대회 같은 거 있거든요. 신문 스크랩 부분 이런 부분에 참가해도 좋고요. 그래서 경제신문 보면 대학생들이 어차피 좀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고 취업준비생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이제 경제신문을 보는 걸 권하고, 고등학생을 생글생글 챙겨보는 건 좋습니다. 논술을 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이 생글생글 같은 경우에는 취업준비생들, 논술 준비한 친구들 이런 거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생글생글 많이 도움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생글생글 양이 많지 않고 주 1회 나오니까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다음에 기출문제집 물론 풀어보면 좋습니다. 풀어보면 좋죠. 네, 시간이 되면 풀어보시고, 아니면은 이 두 가지 1번하고 2번만 계속 반복하세요. 돌리세요. 완벽히 익힐 때까지. 그러고 2, 3등급은
쉬운 문제를 안 틀리면 됩니다. 실수를 안 하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려운 문제 맞추는 게 절대 아닙니다. S등급 변별력 있는 4문제 그 맞추라고 하는 거 안 해요. 당연히 틀려도 된다고 해요. 예,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음에 비전공자 이제 1등급 이상 받으려면 조금 더 많아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기본 이론 강의 들으시고, 우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강의가 기본 이론 강의거든요. 이거 들으시고, 다음에 마무리 특강을 또 들어주시고, 또 계속 복습하세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기출문제집까지 같이 돌려주시고, 같이 돌려주시면은 다룬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고, 이 정도로 돌려주시면은 공부 시간이 충분하고, 그러면 충분히 1등급이 나옵니다. 역시 한국경제신문하고 생글생글 이거는 이제 선택적으로 하시면 좋겠죠. 어차피 마무리 특강에서 경제신문 정리해주고 생글생글 정리해주고 경제상식 퀴즈 정리해주고 경제용어 정리해주고 다 정리가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평소에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꾸준히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고 싶으면은. 그리고 이제 대충 3개월 잡고 이제 2, 3등급은 한 2개월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실제로 뭐 1개월 만에 땄다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공자 이제 복수 전공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은요 2, 3등급은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가 돼 있어야죠. 예, 일단 전제 기본적으로 경제 원론도 듣고 미시거시 경제 듣고 이런 친구들은요 예, 마무리 특강 정도만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물론 기본 이론 강의로 한번 그 학생들 보면요 학생들한테 너 전공자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해? 그러면 하도 그 1학년 때 들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기본 이론 강의를 한번 쭉 빠르게 어차피 들은 거니까 빠르게 들어주시고 마무리 특강 들으면 좋죠.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돼 있다 싶으면 마무리 특강으로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경제신문 생글생글 기출문제집 이렇게 봐두시면요 좋습니다. 이쪽은 선택입니다. 보통 이제 2, 3등급 한 1개월 정도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1등급 이상은 이제 기출문제집까지 이제 같이 보세요. 테스트에 먼저 기출문제집 쭉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마무리 특강 들으면서 쭉 정리하시고요. 역시 평소에 경제신문하고 생글생글 이렇게 봐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봤는데, 기본적으로 틀은 비슷하죠? 비슷한데, 추가로 더 공부하세요. 여기까지 안 해도 되겠네요.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공부를 기간을 너무 길게 잡으면요 지쳐요. 지치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혼자 나는 경제를 공부할 거야. 맨큐의 경제학 책을 샀는데 엄청 두껍죠. 엄청 두꺼운데 앞부분 읽다 보면 지치죠. 진도 안 나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쭉쭉 진도를 빼주죠. 나도 진도를 빨리 쭉쭉 따라가죠. 어느 또 끝날 때 되면은 내가 진도를 끝냈죠. 한번 봤죠. 이러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다. 혼자 공부하면은 이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같이 정리하는 게 훨씬 낫다. 예, 테스트에서 이제 자주 하는 질문이 보면요. 테스트에 시험 시간 부족하지 않나요? 예, 안 부족해요. 예, 왜? 공부를 했으니까. 나는 공부를 했으니까 답이 보이네? 단답형 쭉쭉쭉쭉 풀어나가는 문제들 많습니다. 특히 용어들 다 보여요. 이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하는 학생들은 절대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 시간 배분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경제이론 30문항 30분에 푸세요. 경제시사 경영 30문항 30분에 푸세요. 그러면 60문항 60분에 1분에 하나씩 푸세요. 1분에 하나씩 푸시고 그다음에 상황 판단 20문항 30분도 안 걸립니다. 안 걸리는데 좀 여유 있게 신중하게 좀 푸시라고 30분 그다음에 답안 마킹 그리고 마지막에 찍어야죠. 찍는 것까지 10분 잡으시면은 시험 시간이 딱 맞을 겁니다. 예, 또 많이 듣는 게 테스트에서 미분과 같은 수학을 꼭 알아야 하나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경제를 공부하다 보면요 함수라는 게 등장합니다. 함수. 그래서 뭐 총효용, 그다음에 한계효용 이런 것들이 다 함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그래프를 배우잖아요. 그 그래프에 이제 접선의 기울기라는 게 미분한다거든요. 근데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운 이런 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수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이 미분한 게 이제 한계라는 개념입니다. 한계라는 개념. 예. 그러니까 이 한계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미분이라는 개념을 갖다 끌어쓰거든요. 왜 어렸을 때 공부를 했으니까 대부분이.
안 한 친구들이 있는 거 알아요. 특히 경제학과 그 대학교 신입생 중에 미분을 몰라가지고 모르는 학생들이 옛날 얘기 지금 할 테니까. 예. 미분을 모르는 학생도 있어가지고 교수님이 미분을 강의했다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근데 미분을 몰라도 상관없다.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적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계, 마지날이라는 개념을 설명한 도구,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미분이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가 한계 개념이라는데 총 효용이라는 함수가 있어. 그거를 이제 미분하면 한계 효용이 되거든요. 미분하면은. 근데 이제 총 효용이라는 거는 소비를 통해서 얻는 주관적인 만족감입니다. 그것들의 합이 총 효용이거든요. 한계라는 개념은 내가 이렇게 이를테면 한계 효용이라고 해요. 한계 효용. 한 단위 더 소비했을 때 추가로 얻는 거. 이를테면은 내가 빵을 한 개 먹었습니다. 근데 만족감이 100만큼 증가했어요. 그게 한계 효용이에요. 그런 한계 효용을 다 더하면은 이게 총이 되고. 이때 필요한 거죠. 우리가 내가 차가 한 대 있는데 차를 한 대 더 산다고 합시다. 한 대 더 산다고. 할 때 그때 내가 이제 고려해야 될 거는 차 한 대 더 살 때 추가로 얻는 만족감하고 비용을 비교하거든요. 네, 그런 식의 의사결정하는데 이 설명한 도구로 미분이 활용된다. 단순하게 미분해라. 이런 식의 문제는 딱 한 번 나왔다. 한 번. 그래서 이런 개념은 설명한 데 있어 도구다. 일종의 도구. 우리가 손으로 땅을 팔 수 있지만 삽으로 파면 훨씬 더 잘 팔 수 있잖아요. 그 차이다. 미분이라는 개념 모르면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분이라는 걸 잘 모르시니까 이제 한계는 잘 모르시니까 제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큰 지장은 없다. 그래서 미분 꼭 알아야 되냐 이런 것들 필요 없다. 다음에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되나요? 난 계산 문제 너무 못해. 산수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산수 문제가 삼각형 면적 구하고 뭐 이런 것도 종종 나오긴 하는데 뭐 연립방정식 풀고 또 어렸을 때 다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경제학에서 활용이 되거든요. 도구로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올 때는 한 10문제 정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10문제 안 나올 때도 있고. 예. 대부분 단순 사칙연산이다. 이거랑 더해주고 이거랑 더해주고 이게 그 계산 문제라고 하기도 뭐하죠. 미분하는 거 이런 것들 직접적인 미분하라는 건 한 번 나왔으니까. 그래서 자주 출제된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형하고 공식만 익혀두시면은 계산 문제를 내가 건질 수 있는 게 많이 생긴다. 그게 귀찮아서 안 한다면은 점수를 고득점 받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여전히 계산 문제는 해야 된다. 그 3등급이 목표라면은 저는 2등급을 준비를 해야지 못 봐도 3등급이거든요. 2등급이 목표라면 1등급을 준비해야지 1등급이 되도록 준비를 해야지 못해도 2등급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계산 문제를 일단 제껴버리면은 내가 맞출 수 있는 게 확 줄어들잖아요. 다음에 S등급 받으려면 몇 개 틀려야 되나요? 아까 보셨죠? 3점, 4점, 5점. 배점은 상한 판단이 5점이라고 분명히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섞여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대략적인 숫자로 대충 한 7개 정도 틀리면은 S등급에 정착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뭐 5점짜리만 7개 틀릴 확률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점, 4점, 5점 이제 골고루 틀렸다고 할 때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7문제. 그러면 뭐 14문제, 21문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내가 안정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범위가 이제 알 수 있겠죠. 다음에 등급별 목표 점수를 제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경제 이론 분야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S등급 받은 걸 목표로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기본이 상한 판단의 기본입니다. 90, 80, 70 이렇게 돼 있으면은 경제 이론 이거보다 조금 쉬우니까 이제 95, 시사 경제는 조금 내가 공부할 양도 많고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 마이너스 5 해주셔가지고 상한 판단에서 플러스 5, 마이너스 해주셔서 95, 85, 90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으시면 될 건데요. 보통 이제 S등급 받는 친구들은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운도 좀 따라줘야 됩니다. 운도 따라줘야 되는데 보통 이제 상황 판단이 그런 친구들은 95, 100 이렇게 나온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황 판단 쪽이 굉장히 이제 내가 문제를 잘 풀고 이 상황 판단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그 비교과 있죠. 비교과 그 언어 영역 중에서 비교과 지문 푸는 것 같대요.
그래서 그런 거 잘하는 친구들은 상황 판단도 잘하겠죠. 그래서 이쪽에 점수가 잘 나와주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서 이제 부담이 덜겠죠. 그리고 이제 1등급은 80점 기준으로 해서 경제 이론 플러스 5, 시사경제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2등급도 플러스 5, 마이너스 5 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시사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제신문하고 생글생글 구독해서 보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경제신문만 몇 년 읽었죠. 생글생글 몇 년 읽었죠. 계속 보고 있는 게 제 일이니까. 예. 근데 이제 대학생, 취업준비생 보세요. 예. 도움 많이 돼요. 보세요. 고등학생 공부할 게 많아요. 보지 마세요. 생글생글만 보려면은. 대신에 제가 마무리 특강에서 다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걸 차라리 보시는 게 나아요. 축약된 거. 그리고 제가 어떻게 흐름이 돌아가는지도 설명을 해주거든요. 예, 그걸로 이제 정리하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료 3회독 이상 하시면은 시사 점수에서 잘 나올 겁니다. 예, 고등학생들이 시사 경제하고 경영 파트에서 90점 넘는 학생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학생들이 다 이런 시사 자료 덕을 본 거거든요. 저도 이제 모든 문제를 다 그걸 커버할 수는 없지만은 최대한 많이 커버하려고 저도 많이 찾아보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사 공부는 이제 저랑 마무리 특강을 통해서 함께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다. 투입 대비 산출이 괜찮다는 거죠. 경영 공부 어떻게 하나요? 예. 순수 경영 문제 10문제. 10문제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회계 원리도 공부하고 회사법도 공부하고 세법도 공부하고 에이, 그러지 마세요. 경영학과 배웠다. 배우시면 잘 이용해서 푸시면 되는 거고 그 유형을 익히셔야 돼요. 유형을.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 수업 시간에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회사법에서 주식회사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라든지 회사의 종류라든지 주주총회 이사회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리해 주거든요. 이런 것들 익히셔야죠. 거기서 익히시고 문제를 푸셔야죠. 그래서 정답률을 절반 이상으로 가져가야 돼요. 10개 접어? 물론 테셋은 그 경영을 다 틀려도 1등급이 나오는 시험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세법, 국세, 지방세 기본적으로 구분하는 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출제된 유형이 있으니까 그 유형을 잘 익혀두자. 정답률 높이자. 그리고 기본이론 강의나 이제 마무리 특강에서 정리해주는 내용들 반복적으로 익혀서 비슷한 문제 틀리지 않도록 하자. 제가 이제 그 특성화고등학교에 이제 가가지고 강의하면서 좋았던 게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회계를 알고 있어요. 회계를 알고 있어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학생들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인문계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우리가 경영 파트 강의를 할 때 뭐 3시간, 4시간 이 정도 강의를 하거든요. 그 시간에 회계를 어떻게 다 정리를 해요. 예, 최소한의 것만 이렇게 임팩트 있게 하는데 그거라도 잘 익혀두자. 그러면은 각각을 잡아가려고 하지 말자.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투입 대비 산출이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강의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다음에 이제 상황 판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황 판단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별도로 공부한 내용인 게 아니다. 경제이론, 경영이론, 시사 이쪽이 정리가 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적이 높아진다. 다음에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봐라. 61번부터 80번까지 상황 판단이니까 우리 이제 뭐 마무리 특강이라든지 제 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몇 회 몇 번 이렇게 써놓거든요. 몇 회 몇 번 써놓으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60번대 문제를 한번 쭉 보세요. 이제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보면 어떤 문제는 왜 이게 상황 판단이지?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 단순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억 니은, 기억 디귿, 뭐 디귿 리을 뭐 이런 식으로 고르는 문제여서 상황 판단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있어요. 뭐 특별히 뭐 대단한 거 있는 거 아닙니다. 2개 이상의 경제 개념이 복합적으로 들어간 응용 문제. 문제 사이즈가 조금 크네. 다음에 특정한 경제 상황에서 과거, 현재, 미래 상황을 추론하는 문제. 이를테면은 보편적 복지, 뭐 무상급식이란 거 뭐 이런 거 예를 들면서 보편적 복지가 선별적 복지 논쟁에 대한 거, 이런 것들 3번째 있죠. 이런 것들 찬반 대립, 사회 이슈, 경제적 관점 분석한다. 그 다음에 특정한 경제 상황, 이거는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거래요. 그럼 앞으로 신흥국들이 어떻게 될 거냐? 신흥국에 들어있는 외국인 자금들이 밖으로 빠져나갈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신흥국들은 뭐 같이 금리를 높여야겠죠.
외국인 자금 빠져나오면 환율이 높아지겠죠.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업체는 다소 유리할 수 있겠지만 수입품에 대해서는 불리하겠죠. 수입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들은 물가가 높은 수준이다. 그러면은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국내 물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상황, 경제 상황을 주고서 어떤 일이 생길 건지. 그다음 찬반 대립하는 사회 이슈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경영 의사일정. 이쪽 기회비용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회사 다니다가 사업을 한대요. 사업을 할 때 얼마큼 벌어야 될까요? 내가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의사일정 문제는 상황 판단 문제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 유형을 잘 익혀두자. 그리고 기본 공부를 철저하게 잘 해두자. 그럼 자연스럽게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다. 예, 이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했는데, 오리엔테이션 진행했는데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그 네이버에 제 이름 따서 뭐 최현성 테스트 교실 네이버 카페도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테스트 다음 ER 테스트 공부한다고 그냥 ER 붙여서 공부하는 사람 테스터, 예,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예, 그리고 뭐 메일 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카카오 아이디, 카카오톡 아이디도 있으니까 카톡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궁금하신 거 뭐든 물어보세요. 테스트를 2010년 8월 달에 이제 그 비가 엄청 오는 날, 그때 시험장에 안 갔으면요,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비가 엄청 오는 날인데, 그 옷이 막 젖어가면서 그 시험 보러 간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2010년 8월인데 그 다음에서 이제 뭐 강사 양성 과정이 개설되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쪽에 뭔가 궁금해서 첫 해 때 성적이 잘 나왔으니까 1% 안쪽 나왔거든요. 0.77%. 그렇게 하니까 이게 뭐지 싶어서 이제 이쪽에 들어와서 참 좋은 시험이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돌아가는 원리도 배울 수 있고, 이걸 공부해두면 현재 돌아가는 시사 상황도 얘기할 수 있고, 좀 똑똑해진 시험이다. 사람을 똑똑하게 만든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쪽에서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러고 저는 이제 꾸준히 계속 시험에 응시도 했고, 그래서 뭐 전국에서 이제 1등도 하고, 1등 못할 수도 있죠. 못하면 시험 잘 못 보고 찝찝해요. 저도 사람인지라 잘 볼 때 있고 못 볼 때 있고 그러거든요. 시험장 가면은 그 전날 뭐 10시 정도까지 뭐 강의하고 그러면 엄청 피곤해요. 뭐 하루 종일 하고 막 그러니까 강의를 10시간 이상씩 강의하고 그러니까. 뭐 시험장 가서 졸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래도 매번 같이 여러분하고 같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전국에서 당당히 1등 했다고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만큼 실력도 있고 오랜 노하우도 있고요. 그래서 테스트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고, 한국경제신문에서 이제 전문 강사라고 이렇게 제 옆에 이제 수식어를 달아주는데, 누구보다 테스트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뭐든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혼자 고민하고 찾아보려고 하지 마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그 고민 시간을 확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공부하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은 물어보세요. 물어볼 데가 없어요. 학생들이 질문할 데가 없어가지고, 아니 책을 샀어요. 책을 샀는데 저자한테 질문할 창구가 없어요. 창구가 없으니까 혼자 고민하고 있어. 그러다 이제 제가 이제 해결해 주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강의를 한 학생들하고 이제 충분히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피드백 할 수 있는 창구를 굉장히 많이 열어놨습니다. 그 제 카페 들어가시면 제 연락처도 있습니다. 연락처도 있으니까 뭐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